여기부터 법률행위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일단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은 법률행위 효과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따라서 법률행위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결국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갑이 을에게요, 일정한 의사를 표시했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상대방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의사표시가 일치되어 있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냐면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는 바람에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이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의 해석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이 속으로 개집을 팔고 싶으면서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개집인지 집인지 모르겠어요. 요때 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인데,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 상대방 입장에 해석한다는 말은 결국 요 표시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규범적 해석이라는 얘기고요. 이 경우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가 되는 거죠? 집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갑의 입장,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이 되고요. 이 경우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속마음대로 뭐가 돼요? 계집이 되는 거죠. 솔직히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거죠. 따라서 별말 없으면 누구 입장에 해석을 해야 돼요? 상대방 입장. 별말 없으면 뭘 해석해야 됩니까?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 거죠. 그래서 교재 판례를 읽어볼 건데요. 우측의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에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판례는 무슨 해석의 원칙이라는 거죠?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라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별말 없이 법률행위 해석이란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왜냐하면 무슨 해석이 원칙이에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예외니까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두 가지죠.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할 수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갑의 진위를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굳이 상대방을 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론이 나왔죠. 갑이 개집할 마음인데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적으로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뭘요?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다. 이게 뭐죠?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요것만 해도 또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있기 때문에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돼. 이것도 여러분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연습장을 펴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요런 뜻이구나라고 한 번만 딱 캐치를 하면 이게 잊어버리질 않는데 그냥 이렇게 쑥쑥 지나가시니까 들을 때마다 이게 뭐죠? 새로운 얘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연습을 해보자. 지금 갑이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죠?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 하게 되냐면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갑이 계집을 집으로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거든요. 착오란 뭐냐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논점이 나오는데 착오는 반드시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만약 이거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 되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착오 문제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 왜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전제로 해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하니까요. 조금 바꿔보죠. 갑이 을에게요.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뭐예요?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상대방이 악이니까 이때는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 하게 되는 거죠?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는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표의자의 의사대로 계약이 성립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은 무슨 해석의 결과인 거죠? 자연적 해석의 결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했어요. 다음 교재 보죠. 59페이지에 1번 규범적 해석해가지고 의학 근거가 나오고 적용 범위는 뭐죠? 원칙이다. 그죠?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봤고요. 두 번째 판례 총 완결 판례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갑이 을에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친구인데. 근데 을이 어느 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 망했다. 너한테 딜린 돈은 꼭 갚아야 되는데 야 내가 돈 탈탈 털어보니까 3천만 원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네가 2천만 원 포기하면 3천만이라도 주지만 끝까지 돈 다 받겠다고 우기면 돈 못 준다 짜자라고 우겨요. 그래서 갑이 알아봤더니 이놈이 망한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일단 이놈한테 3천만 원을 받고 나중에 추가로 2천만 원을 받으려는 마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갑의 의사는 2천만 원에 대해서 뭐 할 마음이 없는 거죠? 면제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한테 좋다. 내가 2천만 원 포기한다라고 해서 포기한다라고 면제한다고 뭐죠? 얘기를 해줬고요. 그런 취지에서 을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갑에게 돈 다 받다는 의미에서 총완결이라는 뭘 써줬냐면 영수증을 써줬어요. 자,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죠? 자, 그러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습니다.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표시된 대로 2천만 원 뭐 한 거예요? 면제한 거다. 얘기죠. 따라서 우리 며칠 있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떼부자가 되더라도 갑은 을에게 2천만 원 추가로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기 때문에. 판례 읽어볼게요. 총완결이라는 문헌이 북이든 영수증에 있어서 동영수증 작성 경위가 그렇게 쓰지 아니하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기에 당시 궁박한 사정에 비추어 우선 돈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완결이라는 의사표시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시된 대로 뭐 한 겁니까? 면제한 거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슨 해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연적 해석의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적용 범위. 다시 말하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의 결과 의사대로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면 이걸 뭐라 그러죠?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재 사례가 나오고 뭐죠? 핵심 판례가 나와요. 간단한 겁니다. 이제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두 당사자는 의사는 갑토지를 팔고 싶었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면 을토지가 매매 대상인 거고 자연적 해석이면 뭐죠? 갑토지가 뭐예요? 매매 대상인 거죠. 그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판례 앞부분 이렇게 나왔죠. 판례 앞부분이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러면 쌍방 당사자가 모두 갑토지였다는 사실이죠. 그잖아요. 다시 말하면 쌍방 모두가 매매 대상이 갑토지임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의 사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대해서 뭐가 된 거예요? 성립된 겁니다. 을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뭐죠? 모은 겁니다. 무슨 해석일까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 따라서 을토지는 을토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갑토지를 새롭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판례 아주 잘 나와요. 하단에 보시면 내용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똑같은 판례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X토지를 사고 팔고 싶어요. 근데 계약서에다가 뭐라고요? Y토지를 팔겠다고 적었어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냐 먼저 정해야 되는데 대표예제 보시면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어요. 그러면 임차하다 사용하던 토지니까 명백히 이 두 사람은 매매 대상이 X 토지를 뻔히 알고 있는 거죠. 따라 이것은 무슨 해석을 해야 돼? 자연적 해석. 따라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죠? 성립됐고 Y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뭐죠? 무효고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고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까?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5점. 그죠? 그죠? 2번 매매 계약은 Y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X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X죠. 왜요?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왜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니까. 5번도 X죠. 왜요? X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됐거든요. 따라서 5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보충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뭐 하게 되냐면 보충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보충적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석 후죠. 일단은 규범적 해석이나 일단은 뭐요? 자연적 해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리인지 모를 때 하는 것이 뭐예요? 보충적 해석이고요. 가끔 이런 질문도 나와요. 보충적 해석이란 제3자 입장에서 하는 해석이므로 규범적 해석에 대하여 우선한다 그러면 뭐죠? X죠. 말 그대로 뭐예요? 보충입니다. 규범적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의 해석의 기준에서 의의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법률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도 모르면 그때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때는 임의법규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요 네 가지는 관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 관습, 안 되면 뭐죠? 임의법규. 이런 단계 문제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이제 목적의 개념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목적은 목적물이 아니라 뭘 말하냐면 법률 효과를 의미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갑한테 왜 파세요 그러면 A 건물이 목적이다 말할 미친놈은 없다는 거죠. 그죠?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겁니다. 목적은 뭘 말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말하고요. 자,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의사 표시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돌았지만 요 목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의사 표시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적은 법률 효과를 말하고 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의사 표시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법률행위의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 가지고요? 의사표시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보충적 해석은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뭐 가지고요? 목적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은 뭘 해석하고 있냐면 의사표시를 해석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뭐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목적 가지고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목적 가지고 해석이 다 끝난 거예요. 이러면 굳이 다른 건 뭐 할 필요 없어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의사표시 목적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이제는 뭐 가지고요?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자, 지금 규범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은 뭘 해석한 겁니까? 의사표시를 해석한 거니까 이게 뭘 가지고 해석한 거라고요?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 거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해석의 기준으로 한다는 말 속에서는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를 해석이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안 끝나면 이제는 뭘 동원하게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을 동원하게 된다 이거죠. 사실인 관습은요. 그냥 오랜 관행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랜 관행을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고요. 사실인 관습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투리다. 사투리. 뭐죠? 사투리.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멘붕이었던 사투리는 뭐냐면 아래라는 말입니다. 아래. 경상도 분들은 아래라는 말을 엊그저께 막연한 과거 이런 의미로 써. 아랫게 그죠? 영화 봤어 그러면 아랫게 봤어 그런단 말이죠. 그럼 저는 처음에는 아랫게 봤다 그러길래 뒤집어서 봤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죠? 엊그저께 봤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그죠? 뭐 어떤 물건이 있어요? 예, 아래 다 나갔어요. 그럼 뭐예요? 뭐 막연한 의미에서 과거에 뭐죠? 그 물건 다 나갔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잠깐 이런 얘기입니다. 경상도 분이 저에게 아래라는 말을 썼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역의 관행, 관습, 사투리를 감안해 본다면 그것이 막연한 의미에서 뭐죠? 엊그저께, 뭐 막연한 과거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이건 뭐가요? 사실인 관습이 뭐예요?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죠? 충청도 분들은 사투리 잘 안 쓰시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는 여기 대전에서 수업을 한 지 꽤 오래됐어요. 2003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대전에 와서. 근데 처음에는 저는 서울 촌놈이어가지고 대전 분들은 굉장히 사투리를 많이 쓰는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안 쓰시더라고. 안 쓰시는데 제가 이렇게 전철이나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기야라는 말, 기야 이런 말을 참 많이 써요. 기야. 전화 왔는데. 기야? 뭐 이렇게 그죠? 이런 말을 여자분 특히 많이 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경상도 분들도 아래라는 말을 사투리인지 몰라요. 막 써요 그냥 막. 처음 멘붕입니다. 그리고 대전 분들도 기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뭐 전화 통화하는 거 보면은 기야로 시작해서 기야로 끝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죠? 기야가 무슨 뜻이죠? 그래? 뭐 맞아? 이런 뜻인가요? 그럼 이런 얘기죠. 기야라는 말이 그래 맞아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대전 지역에 뭐가요? 사투리가 뭐죠? 반영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뭐죠? 동원되고 있는 겁니다. 뭐 전라도는 가장 유명한 사투리가 뭐죠? 거시기죠. 그죠? 거시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냐면 관형적 표현이죠. 어떤 직업군 또는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관형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피라는 말이죠. 피가 얼마예요? 그럼 저는 이 아줌마가 드라큘라인가? 이 뭐죠? 프리미엄이죠. 그죠? 프리미엄, 웃돈. 다시 말하면 피라는 말이 만약에 웃돈, 프리미엄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 중개업자들의 뭐예요? 관형적 표현이 사실인 관습이 뭐가 되고 있는 거죠?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그죠? 피라는 말. 건설 현장 가면은 막
일본은 말 되게 많이 쓰죠. 뭐 오야지니 뭐 시다니 뭐 가회당이니 뭐 이런 것들 다 뭐죠? 관현적 표현이고 다 뭐죠? 사실의 관습으로 해석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법규인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요거 가지고 안 되면 뭐죠? 법전을 뒤져보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명 조리인데 이 조리라는 말이 뭐냐면 사물의 기본 법칙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냐면 상식입니다. 사회 통념 이런 거 우리가 조리라고 해요. 원래는 그냥 뭐 해는 동쪽에 떠도 서쪽으로 뜬다. 물은 높은 곳이 낮은 곳으로 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죠? 상식, 사회 통념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의사 표시 가지고도 안 되고 관습 가지고도 안 되고 법 가지고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무엇에 부합하게 해요? 상식에 부합하게 해석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실 및 조리도 뭐예요? 해석에 동원되게 됩니다. 끝입니다. 교재 6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예지가 나와요. 한번 풀어볼게요. 이 대표예지 풀어보기 전에 좀 정리할 게 있구나. 자, 해석과 관련된 판례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좀 있어요. 판례로서 몇 가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다 중요한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상 복구가 아니라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냐면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요. 당연히 원상 회복해야 돼요.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굳이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원상 복구한다라고 따로 적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요? 따로 적는다면 그것은 뭐가 아니에요? 원상 복구가 아니라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뭐로 이해합니까?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뭘 청구하지 못합니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는데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뭐죠?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고요. 이 특약이 뭐라고요? 원상복구 특약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원상복구 특약을 하면 뭘 청구할 수 없습니까?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그 비용을 이유로 무엇도 주장할 수 없어요? 유치권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하실 것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런 특약을 했어요. 모든 권리금을 임대인이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어요. 모든 권리금을 임대인이 뭐 한다고요?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의미로 보지는 않습니다.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권리금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일단 권리금은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이 너무 많아지면 세가 안 나가요. 세가 안 나가면 뭐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뭐죠? 분쟁이 생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계약을 많이 해요. 권리금 인정 안함이란 계약을 많이 해요. 무슨 뜻이냐면 권리금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가 권리금을 받아더라도 나는 뭐죠? 인정 안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말은 결국 반대.
권리금을 받아도 뭐죠? 상관이 없다라는 말에 불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권리금을 임대인이 인정함이라는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을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가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문구죠. 노력한다. 이런 문구가 붙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빌리면서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12월 30일 날 갚아야 돼요. 근데 12월 30일 날 갚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뭐만 다하면 돼요? 최선만 다하면 돼. 12월 31일까지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갚아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노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최선을 다한다,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부과되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래서 뭘 받을 때는 감명하게 받는 겁니다. 괜히 짤데기 없는 말 쓸 필요 없어요. 그냥 12월 30일 날 변제한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고 써줄 때는 뭐죠? 멋있게 막 붙여야 돼. 12월 31일까지 갚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런 문구를 붙이면 뭐하죠?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 풀어볼게요. 1번 행위자가 틀린 걸 찾습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했어요. 굳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만약에 일치가 안 됐으면 이게 뒤에 판례가 나오는 건데 그때는 해석을 하죠. 무슨 해석이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뒤에 붙긴 하는데 아무튼 뭐죠? 1번은 틀린 지문 아니에요. 2번 자연적 해석이란 뭐냐? 표의자의 진이 실제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요. 예배죠. 3번 규범적 해석이란 뭐냐?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것을 말하고요.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을 볼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절대로 임대인이 권리금을 돌려주겠다는 뜻은 아닌 것을 해석을 합니다. 5번 의사표시 해석이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어요.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되죠? 자연적 해석을 해야죠. 따라서 안 경우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X.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므로 내심적 효과의사를 가지고 탐구해야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69페이지 의사표시로 갑니다. 일단 의사표시의 의사를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고요. 2번 의사표시 구성요소에서 1 효과의사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2번 표시행위가 나오고요. 71페이지 보시면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해가지고 의사주의, 표시주의가 나오고 뭐가 나오죠? 우리 민법의 태도가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사표시는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냥 적혀 있는 대로 의사와 뭐죠? 표시로 구성되어 있다.
요 의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효과의사라고 하고요. 표시를 뭐라 그럽니까? 표시행위라고 한다. 그죠? 끝이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는 뭐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불일치됐을 때 뭘 가지고 효과를 결정하느냐? 만약에 의사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의사주의고요. 불일치됐을 때 표시행위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표시주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규범적 해석과 자연적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표시주의에 연결되는 거고요. 자연적 해석은 뭐로 연결돼요? 의사주의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법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규범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이 예외잖아요. 그 말은 둘 다 있으니까 뭐예요?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라고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주의가 뭐인 거예요? 원칙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태도만 읽어보면 되는데 3번 우리 민법의 태도에서 71페이지 하단입니다.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주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표의자의 진위를 존중하는 뭐죠? 표시주의의 기본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라는 말은 둘 다 있으니까 뭐요? 절충주의인데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표시주의의 기본 뭐죠? 절충주의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간단히 넘어온 이유는 같은 내용의 뭐죠? 반복이기 때문에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의사표시와 불일치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나오죠. 일단 개념은 이렇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불일치됐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속으로는 10원짜리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알면서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이라고 하죠. 거짓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거짓말에 관한 효과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진이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거짓이란 말이죠. 진이 아닌 거짓.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왔어요? 거짓말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미 효과를 알아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죠. 따라서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이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죠.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래요? 자연적 해석을 하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1억을 줄 필요 없다. 예외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반복이죠. 왜 반복인 거예요? 민법 조문이라는 거는 멋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법률 이론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법 조문.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는 107조, 108조, 109조, 110조는 지금 아까 했던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 자연적 해석이 뭐죠? 예외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한다라는 법률행위 해석의 이론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민법 조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뭐죠? 동일해지는 거죠. 아무튼 규범적 해석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표시된 대로 1억을 줘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예외적으로 무슨 해석을 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속마음도 1억을 뭐죠? 줄 필요 없고요. 다만 추가되는 것은 하나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하나만 추가가 됩니다. 법조문 제가 읽어볼게요. 107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로 해요? 무효로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슨 해석을?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요. 이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제3적에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의가 나오고요. 요건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되고 3번 알면서 해야 되고요. 4번 왜 그딴 짓을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죠?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판례 우측에 나와 있는 판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데 별거 아닌데 자꾸 어려워하세요. 다른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립여대 교수였어요. 근데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막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요즘에 보면은 막 미투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죠? 그죠? 내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막 20년 전, 막 15년 전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유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죠? 누워가서 제가 30년 전에 내가 20대 때 뭐 했지 막 이런 생각도 해본다니까 제가. 그 뭐죠? 저는 오달수인가요? 맞나? 오달수는 그 시작이 뭐죠? 30년 전 얘기더라고요. 30년 전에 영국 배우 할 때 20대 때 얘기더라고요. 와. 뭐 이 사람도 게임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20대 때 뭐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 여자분 주장에 따른다면 뭐 선배인데 같이 여관에 가가지고 뭐죠? 관계를 가졌는데 강압에 의한 것이고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아무튼 간에 막 누워가지고 제가 일날 첫째는 제가 유명하지 않은 게 다행인 것 같고 제가 그동안 살면서 제가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나 대학 다닐 때 미팅하고 나서 뽀빨래 하다가 뺨 맞은 적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언뜻 들면서 88년대 그 아줌마 나한테 고소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해보고 제가 지금 내용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내가 도도조차 참 깨끗한 놈은 아니었고 제가 요새 좀 반성을 좀 많이 해. 최근에 그런 게 있다. 20대 때 막 30년 전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막 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데모가 난리가 나가지고 대학 측 입장에서는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또 그 양반도 자살했죠. 청주대학 교수였던 분. 뭐죠? 조민기인가요? 그 양반 또 자살하고 그죠? 막. 근데 이런 게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투 이런 성추행 문제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살인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렀으면 사회적으로 완전 끝나겠지 인생이.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도움을 받거든요. 살인자라 하더라도. 근데 성추행범은 가족들도 도와주질 않죠. 그잖아요. 그죠? 지금 자기 아버지가 유용한 배우고 대학 교수였는데 갑자기 뭐죠? 성추행했다는 막 이름 막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사회적 인생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도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뭐죠? 미친놈 인간 대어받고 자기 자식들한테도 뭐죠? 미친놈 소리 듣고 뭐죠?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도 발 디딜 틈이 없고 가족적으로도 뭐죠? 발 디딜 틈이 없기 때문에 자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범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더라도 누구냐? 가족은 그래도 이렇게 감싸주려고 하는데 이런 범죄는 가족도 감싸주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새 보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슬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녹화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한테 굉장히 심하게 대했겠죠. 처나 자식들이 이분한테 뭐죠? 굉장히 막 심하게 하고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더 한이 돼가지고 더욱더 슬프고 미안하고 막 그렇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미투가 하긴 해야 되겠지만 좀 모르겠어요. 전 잘. 아무튼 전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게 막 그 연출가 나오고 막 그럴 때 초줄금이잖아요. 그죠? 막 뭐 조전인가 뭔가 이런 미친 놈들 막 이렇게 이랬는데 좀 흘러가면서 15년 전에 키스하려고 실패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약간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무튼 데모하고 난리 나서 재단 측에 나서서 뭐죠? 관두라고 하는데 갑이 뭐죠? 성추행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무조건 안 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단 측이 어떤 제안하냐면 네가 사직을 하면 애들이 조용해질 거고 조용해지면 내가 너를 복직시켜 주겠다라고 하길래 갑이 그에게 뭘 해줬어요? 사직서를 냈는데 문제는 조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복직을 안 시켜주는 거죠. 갑의 주장입니다. 갑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신은 사직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됐어요? 불일치돼 있고 물론 자신도 어떻게 해요? 알면서 했는데 누가 시켰어요? 재단식에서 시켰으니까 재단이 뭐죠? 악임으로 사직서 제출 행위는 뭐죠? 무효다. 이런 얘기인 거이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죠. 왜 안 받아들이냐면 판례 한번 읽어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자 따라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진정으로 관둘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래요. 그죠? 그죠?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은 진정으로 뭐 할 마음은 없어요? 관둘 마음은 없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뭐가 진이냐? 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뭐요?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이 있었죠. 그잖아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얘가 지금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사직할 마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특정한 행위로 범위를 뭐요? 좁혀서 따져야 되니까 사직서를 내는 이 행위만을 놓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이 있었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직할 마음으로 사직서를 낸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다고요? 합치되어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전체를 놓고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요 행위만으로 범위를 뭐요? 좁혀서 뭐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조용해질 때까지 사직할 마음으로 뭘 냈어요? 사직서를 냈으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다. 이런 뭐예요? X.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이렇게 나와야 뭐가 되는 거예요? O가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제가 길을 가는데요. 누가 몽둥이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봐 3만 원을 줬어요. 이게 진이 아닌 의사표시냐 문제예요. 만약에 제가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이것도 뭐가 돼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얘는 사직서를 내는 행위만을 놓고 보는 것처럼 저도 3만 원을 주는 행위만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주는 마음으로 뭐죠?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뭐가 아닌 거예요? 진한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뭘 말한다고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뭐가 아닙니까?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관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직서를 내는 요 행위만을 놓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계속 보시면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원고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원고가 강박에 의해서나마 이 사건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은 뭐는 아니란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무소속 두드려 맞을까 봐 3만 원을 줬다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있어요? 취소할 수는 있을지언정 요 자체가 뭐는 아니란 얘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두 번째 판례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것도 이런 거죠. A라는 학교 법인이 있는데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같은 교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뭘 해줬냐면 대출을 신청해 줬고요. 그 대출금이 다 학교로 갔고 학교가 뭐죠?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런 바람에 은행이 요 교직원을 상대로 돈을 갚으라고 뭘 했어요? 소송을 제기했더니 교직원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자신들은 대출할 마음이 없으면서 대출을 신청했고 알면서 했으니까 뭐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은행의 행태를 보면 대출금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학교에다 주고 있다는 말은 그 사실을 뻔히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 그래서 무효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뭐 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대출을 신청하는 요 행위만을 놓고 사직서를 내는 요 행위만을 놓고 따지는 것처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대출을 신청한 행위만을 놓고 따져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학교를 위하든 어떻든 간에 대출을 신청할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신청한 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되어 있어요? 합치되어 있으니까 뭐가 아니란 얘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죠. 그죠? 그 다음에 효과부터는 우리가 좀 사례 가지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